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최상목 부총리는 반발 속에서 출국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미 협상의 수장은 임기가 40여일 남은 한덕수 대행입니다. 대선 출마 여부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익에 중요한 관세 협상을 출마의 지렛대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아침 정부 청사를 찾아가 한덕수 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요즘 별명이 기름칠한 장어 대가리 아닙니까? 올해 살아남았다는 것이 최대 성과일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끈하게 빠져나가고 책임을 피해 다니고 실적 없이 버틴 관료일 뿐입니다. 또 다른 별명인 검은머리 미국인. 주요 요직을 맡았을 때마다 정작 대한민국 국익에는 도움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반대 진영에선 한덕수 추대위가 꾸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간담회를 가진 건데 이런 일정을 한 대행이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대화는 저희가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한 총리가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이서 커뮤니케이션상의 에러는 없습니다. 이 행사 자체도 좀 알고 계신 겁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4인으로 추려집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도 보수 진영에선 계속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판과 비난을 했고요. 또 동시에 추대위가 꾸려지면서 그 추대위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주최 측은 답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이제 1시간 한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4명이 압축돼 발표가 되는데 누가 이 4명 안에 들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히 4번째로 올라가는 4등이 누굴까가 초미의 관심인데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진짜 마지막 하나 남은 의자 뺏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100%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과 또 국민의힘의 고관여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당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그래도 당내 선거, 전당대회건, 대선 경선이건 나올 때마다 일정 부분 지분이 있었던 나경원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대선 출마만 지금 몇 번째인가요? 그래서 또 뒷심이 있는 후보로도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30-40% 되나요? TK 지역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드리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또 거기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서로 옥신각신 굉장히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2시간 후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당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투표가 될 테니까 나경원 의원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져봅니다. 네. 정광재 의원은 당직자이긴 하나 이제 투표 다 끝났겠죠. 여론조사는 집계하고 있는 네, 실무적으로 여론조사는 다 끝났을 거고 4,0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이 여론조사는 이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이런 가중치까지 다 조정해갖고 발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다 마무리가 됐을 거고. 그래서 이 예측. 네, 제가 예측을 한다면 저도 당에 있는 사람으로 전체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조사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안철수 의원보다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확히 제대로 작동하는 거야? 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새 여론조사 방법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여론조사와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나 의원이 조금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 그 우리 경선을 두고 흥행이 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론이 있지만 이 4위 자리를 놓고는 확실히 흥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공교롭게 또 같은 조에서 토론을 하지는 않았는데 토론장에서 격돌을 안 하니까 링 밖에서 오히려 굉장히 그 강도 높게 서로에 향한 창끝을 놀리기도 했었는데 결과는 뭐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저도 나 의원의 우세를 점쳐봅니다. 조심스럽게. 예. 네, 비슷한 의견이고요. 그 안철수 의원이 지금 대권 도전이 지금 이번에 3번째인데 역시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독한 소리를 많이 하면서 강철수가 되고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평상시에 꼭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는 싸우지 않고 선거 때 나와서 유약하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강철수의 이미지를 한 것 선거 때마다 꺼내는데 그게 너무 늦었죠. 그리고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고 윤석열 정부 탄생에 연대보증인으로 함께했던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했던 여러 가지 행보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말씀하셨듯이 역선택 방지 조항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더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가 가능성 있다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역시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중이 반영되는 여론조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3강이라고 하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후보는 거의 결정이 된 거로 보고 남은 한 자리에 나경원 의원이 올라갈 거로 예상하는 게 다수 의견이고 뭐 저도 그거에 공감합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잘못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뭐 탄핵에 반대한다 아니면 탄핵소추가 기각 내지는 각하될 거다 뭐 이런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많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고 딱 나면 당의 어떤 분위기도 쇄신하고 국민들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대선 후보 경선의 룰을 지금과는 달리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1차부터 그냥 최종까지 다 집어넣으면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수 올라갈 수밖에 없는 룰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서 탄핵 선고 전하고 후가 분위기가 별로 바뀌는 게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시 뭐랄까요, 운영에 좀 미숙함이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같은 의견이시고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또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왜 큰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면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의 전략적으로 불리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무당층이거나 해야 되지 자격 조건이 되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여론조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리 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선택 방지 조항이 우리 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경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후보를 선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은 지금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조항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당원의 의견이 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역선택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일단 당 안팎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지금 우세하다라는 지금 뭐 내분 의견도 그렇고 그걸 가정했을 때 앞으로 이제 4명이 치르게 되는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 것과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분석 좀 해주시죠. 일단 안철수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지금 이른바 3강 후보들 중에 홍준표,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한동훈 후보는 당시 이제 당 대표로서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한 입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4강에 들어간다. 그러면 2대2로 나뉘는 구조이고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기 시작하는 2차 투표부터는 2차 경선부터는 아무래도 당원들 표에 있어서는 탄핵 반대 쪽이 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4강에 들어가면 한동훈 후보가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구도가 될 것이고 나경원 후보가 4강 안에 들어가면 탄핵 반대파가 4명 중에 3명 그리고 한동훈 후보만 유일하게 탄핵 찬성파였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2명이 겨루는 최종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 탄핵을 찬성하는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표심을 가진 그 유권자들의 표를 한동훈 후보와 나눠 갔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다 이런 분석인데 동의하세요? 네, 일면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나경원 후보가 들어간다면 1대3 구도니까 한동훈 후보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2인 마지막 결선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인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안철수 후보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가 2대2로 나뉘게 되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좀 불리할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일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될 사람 밀어주자라는 쪽으로 조금 더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1시간 만인가요? 그 후원금 29억을 다 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역대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에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치인에게 팬덤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무래도 유력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렇게 11시간 만에 후원금 완전히 꽉 찬 거는 상당히 이 저력 있는 후보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1차 발표를 하면 순위 발표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막 돌아다니죠. 이제 다양한 해석과 네. 뭐 소위 지라시들이 막 돌아다닐 것이고 모든 후보가 내가 1등이야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도 이제 대략의 아마 이 어떻게 1, 2, 3, 4위가 정해졌는지 판세는 나올 거기 때문에 되는 쪽으로 조금 더 밀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탄핵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에는 그럼 되는 쪽으로 한동훈 후보를 밀어주자라는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하기 때문에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 중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마냥 불리한 구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뭐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들어온다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부분을 한동훈 후보와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4강 안에 들어올 경우가 한동훈 후보에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치공학적인 해석이지만 뭐 정확한 해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윤재관 의원님요? 네,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3대1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과 차별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계속 갖고 12.3 계엄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결과는 지금 예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어떤 분들이 국민의힘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표를 할 것이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내란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회계망측과 망언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투표를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석이 사실은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기다려 보도록 하지요. 하나 잠깐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우리가 경선이 2022년에는 4명의 후보가 결선을 치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과반을 기록하는 후보가 나와야 하는 결승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탄핵에 찬성했던 그룹과 탄핵에 반대했던 그룹 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걸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토론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들이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1차 컷오프는 6시 30분쯤 발표될 거라는 소식이고요. 그런데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자는 국민 추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다 이렇게 축혀 세웠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덕수 총리님을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수의 가치와 미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로 한덕수 총리님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 명단에 고건 전 총리도 들어가 있었는데 고건 전 총리는 현실 정치를 떠났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는 입장을 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의 그 경선에 찬물을 끼얹는 움직임일까요?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하는 경선이 이 결승이 아니라 준결승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에 우리 당에 대한 경선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른바 정당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상태에서 제3지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주요 정당의 다른 후보와 뭐 지지율을 갖고 단일화해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뭐 나중에라도 대선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낮게 보지만 그걸 가지고 뭐 우리 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과거에 2012년에도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었는데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제3 후보로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일화 과정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자신은 당원이 100만 당원이 뽑은 대통령 후보인데 어떻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 그렇게 쉽게 응할 수 있느냐라고 끝까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국엔 안철수 후보가 드랍하는 장면이 있기도 했었는데 저는 2012년에 있었던 단일화 협상 과정이 어쩌면 2025년에 다시 우리 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 아닌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라는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오늘 발표와 이 추대위 기자회견 소식을 보면서 한덕수 대행의 의중이 반영됐을까 안 됐을까? 이 점이 특히 궁금했고 질문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이런 답이 돌아왔는데 실제로 어떻다고 보세요? 윤재관 의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상 방조하면서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방조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예, 여러 가지 다른 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의 행보 그리고 발언 그리고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 출마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대위를 구성하는 그런 모양새로 다 비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추대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추대위 이름이 국민추대위예요. 근데 그 추대위에 국민들이 국민이란 단어를 쓰는 것과 동시에 국민과 멀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특히나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도 더 반대가 더 많았던 내용들을 보도가 됐었는데요. 예. 국민들은 원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추대위라고 하는 명칭을 기어이 쓴 이유는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국민추대위가 참 공허하게 보이고 명분 없는 출마를 앞두고 어거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한대행의 의중이 반영됐다. 일단 한덕수 총리의 최근에 출마 여부와 관련한 처신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른바 한덕수 추대위의 저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하는 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대위의 공동위원장이란 분이 한 총리와 충분히 소통하고 오늘 이런 행사를 여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근데 한덕수 총리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임명직으로 국무총리를 하다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출마와 관련해서 저런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저 공동위원장의 주장대로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일단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법률 문제가 생겨요. 예.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직에 있는 분이 이런 처신을 하는 게 가능한가?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연이어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예, 법률적인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도 뭐 당론은 아닙니다만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한덕수 대행에게 도대체 대선에 출마할 어떤 명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면된 대통령하고 또 이 실패한 정권의 2인자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국정 안정, 남은 42일 동안에 대선을 공정하게 잘 치러내는 것, 그게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간보는 듯한 행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노코멘트 얘기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정말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도 갖추지 못한 채 끝없이 간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지율이 무슨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들 그만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파괴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추대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헛물 켜는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 후보가 이런 지난한 경선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됐는데 또 장외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또 그걸 윤 어게인이 잠깐 주춤하니까 이제 용병 어게인입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아마 국민의힘 어느 후보도 김문수 후보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괴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일을 좀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나올 거면 가타부타 가부간에 빨리 정해서 거취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야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음 타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은 입장이 사뭇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홍준표 후보는 회방을 놓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께서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을 같이 참여하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오신다고 하는데요. 나오신다면 또 같이 이 토론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더 큰 비전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 돼요. 우리 당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재명하고 단일화를 추진하겠죠. 안 그러면 해방 가려고 하는 것이. 예, 어쨌든 후보들이 난감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경선을 한창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탁금 3억 원이나 내고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명의 후보가 정해지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뭐 단일화 경선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후보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뭐 나경원 후보가 했던 뭐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주요 후보 가운데는 김문수 후보만이 이런 그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만약에 대선에 나올 경우에 단일화에 대해서 좀 그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거대 정당이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민심을 받들어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밖에 있는 후보와 어떤 식으로든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 정당의 후보가 난립해 있기 때문에 1대1 구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뿐이지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완전히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시점에 가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 추대나 권유나 이런 여론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출마하지 마라.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건 제가, 아니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판적인 입장이 꽤 많다 이런 말씀이고요. 민주당에선 재탄핵 목소리가 다시 나왔는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탄핵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덮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네, 실제 탄핵 추진으로 갈까요? 어떻습니까?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서 일단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선수로 뛸까 말까 계속 간보기하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대행으로서 세금 써가면서 지금 선거 캠프 차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나올 법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바로 실행에 옮길 것인가라는 부분은 아직은 이 순간까지는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에서 오늘 그 탄핵 소추권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예. 제 의원 11명이 발의를 했는데 당론 발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면 그 표결 전에 사퇴해버려서 황당하게 만들었던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이 표결 전에 사퇴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일단 자진해서 사퇴하는 거를 방지하는 또 입법의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일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도 다 차기 정부에서 응당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본인들의 어떤 성과로 삼거나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다음 주에 출마 선언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50년 이상 공직자로서 총리를 두 번째 하면서 권한 대행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국민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당초에는 2부에 배당을 했다가 곧바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잠깐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대법원은 그 대법관 4명으로 이루어지는 소부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대법관 4명이 이제 결정을 하는 사건들이 있고 대법관 14명 중에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한 명의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원칙적으로는 13명 모두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 그 재판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마도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소부가 아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선고를 심리와 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부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보다는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기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에 더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일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전원합의체로 가면 소부가 판단하기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죠.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판단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슬픈 현실인데 어떤 소부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좌표찍기가 돼서 그 재판부에 대한 이 공격이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법원은 전체적인 판단으로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더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고요.